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4만 명 가까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주까지 상황을 살펴보며 감소세 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확진자 수 이틀 전보다 5만 명대가 적고 일주일 전보다는 6만 명대 감소했습니다. 현재 추이 감소세로 판단을 하십니까? 글쎄 지금 뭐 확진자 수 규모는 이제 뭐 전체 발생한 확진자가 아니라 우리가 찾아낸 확진자 숫자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검사 확진 체계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PCR 검사로만 양성을 이제 체크를 하다가 그 이후에는 PCR 검사를 양성을 체크를 하는데 이제 보완제적으로 신속항원 검사를 시행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얼마 전부터는 신속항원 검사 양성도 이제 실제 이제 확진자 수로 이제 포함돼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신속항원 검사를 양성으로 인정해주면 확진자 수가 늘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신속항원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위험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을 놓치게 되고요. 이런 분들이 다시 PCR 검사를 다시 받지 않으면서 지금 보면 PCR 검사 숫자가 떨어지고 있고 신속항원 검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 확진자 수의 그런 규모들은 사실 적게 이제 찾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그거와 이제 별개로 과거에 이제 PCR 검사로만 양성을 찾았을 때도 우리가 찾아낸 확진자의 한 2배 정도가 실제 이제 존재했다고 이제 판단을 했었고 지금은 사실은 뭐 3배 이상일 수도 있어서 지금 매일매일 이제 하루 확진자가 100만 명 이상씩 나온 지가 제가 보기엔 한 열흘은 넘은 것 같고요. 이제 1,500만 명대가 감염됐을 때 정점 구간 시작이 되고 이제 3천만 명이 넘어가고 이제 전 국민 반이 넘어갔을 때 이제 정점 구간에서 내려오게 될 텐데 하루 100만 명이면 보름이면 1,500만 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정점 구간의 후반대에 이제 지금 접어들고 다음 주 정도에는 사실 이 정점 구간에서 내려올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생각하듯이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뾰족하게 올라갔다가 고원지대를 지나서 그 정점을 내려오는 순간부터는 만만하게 내려올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큰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일단 지금 정점 구간의 후반부쯤은 충분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역 당국도 이번 주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라면서 고비를 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럼 교수님 말대로 이 정점 구간의 마지막 구간이라면 이번 주말 어느 정도의 확진자 수가 나와야 합니까? 글쎄 뭐 확진자 수는 지금 100만 명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20만을 찾든 30만을 찾든 이 숫자 가지고 이제 추이를 볼 수는 있겠지만 그 검사 체계의 그런 진단 체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아마 그냥 비슷한 정도의 숫자 계속 나올 텐데 그거와 상관없이 사실은 이제 실제 확진자 수 규모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이제 감소하게 되는 게 다음 주 정도에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100만 명 말씀해 주시는 그 100만 명은 지금 확진자에 비해서 숨어있는 확진자가 한 3배 있을 거라고 가정해서 말씀을 해주신 건가요?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해봤을 때 PCR 검사라면 우리가 굉장히 예전에 열심히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접촉자 전부 다 강제로 검사시키고 그랬을 때도 우리가 찾아낸 확진자의 2배가 정도가 있었다라고 이런저런 연구를 해보면 그 항체 검사나 이런 걸 해보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지금은 뭐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이미 100만 명 넘어간 지는 우리가 찾아낸 거는 그러니까 100만 명이 발생했는데 30만 찾아내든 40만 찾아내든 이 숫자는 사실 별 중요한 거 아니고 다만 추이를 보는데 이제 참고할 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에 따른 지금 진단 검사의 그런 기준 자체가 또 계속 변하고 있어서 이걸 정체적인 추이를 보는데 사용하기도 좀 어려운 판단이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시기에서는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거든요. 특히 사망자 수가 지금의 유행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고 사망자 수를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망자 수 말씀해 주셨으니까 393명입니다. 사망자 이만큼 발생했고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을 넘은 지도 꽤 오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고위험군의 치명률 그리고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글쎄 이거 이제 사망자 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정부가 무슨 뭐 이렇게 뭐 위중증 환자의 뭐 병상 포화율이 얼만큼이다 이런 걸 가지고 의료 시스템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걸로는 사실 이제 실제적인 의료 시스템 부활을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말씀드렸듯이 사망자 수가 얼만큼 늘어나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의료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으면 사망자 수가 평소보다 늘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작동하지 않으면 추가 사망자 수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과거 델타 변이 때 우리가 상당히 의료 시스템 부하가 심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발생한 그런 날이 사망자 수가 100명을 살짝 넘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제 뭐 470명, 오늘도 지금 400명대의 지금 그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 393명이죠. 이거 이제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예년에 우리가 이제 1년에 보통 뭐 사고든 뭐 이런 그 이제 뭐 자살이든 병이든 1년에 사망자 수가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걸 365로 나누면 그 하루에 보통 나타나는 사망자 수가 800명 남짓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최근 그 3월 초 중반 때의 그 일일 화장 건수가 1,200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400, 1,500건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지금 장례 중에서 90%가 화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3월 초반만 해도 그러니까 1,300건 정도의 사망자 수가 일일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평균 800명 나오던 사망자 수가 지금 1,200명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후반때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그럼 그 초과된 500명 정도의 사망자가 어디서 왔느냐? 대부분은 다 코로나19의 직접 사인이나 간접 사인을 갖고 있던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사망자 수에 두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오늘 발표된 그 사망자 수가 어제 사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지금 의료기관 로딩이 심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일주일 전 사망자 수도 이렇게 늦게 집계가 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집계하는 그 사망자 수는 직접 사인이 코로나19인 경우만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의 격리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의사가 그런 직접 사인을 코로나19로 쓰지만 코로나19에서 이제 격리 해제 후에 시름시름 앓다가 이런 다른 저런 이유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코로나19로 기저질환이 악화돼서 돌아가신 분들이 포함되지 않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초과 사망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 규모가 하루에 500명 이상 어찌 보면 하루 사망자의 반 정도 가까이가 코로나19 때문에 다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우리 지금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전체적인 그런 의료계의 문제 오미크론이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라는 걸 반증하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그런 의료 시스템이 정말로 안정적이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병상이 많다고 하는데 이미 그 에크모가 있고 인공호흡기가 있고 투석기가 있고 감염 전문의나 중환자 전문의가 있는 정말로 입원했을 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병상들이 남아 있는 적은 지금 한 달 전부터 제가 본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나오는 사망자분들은 그렇게 잘 세팅된 곳에서 치료를 잘 받다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곳에서 있다가 지금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이제 그런 중증 환자 병상을 채워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알려져 있어서 지금 이런 부분에 그런 사회 취약계층 지금 그 의료 사각지대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살려내야지만 이 사망자 수를 줄이고 지금의 이런 그런 그 전체적인 의료 시스템의 그런 부하들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망자가 상당히 많고 초과 사망까지도 있다는 것은 지금 상황을 말씀드려서 알겠는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그런 시스템을 운용을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이제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입니다. 지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내시면서 그 의료진들이 그런 충분한 시설이나 그런 충분한 경험을 가진 이런 코로나19를 볼 수 있는 인력들은 아니시거든요. 의사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 대부분 지금 이송이 잘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거기서 돌아가시고 거기서 또 격리 해제돼서 또 그 식사도 잘 못하시고 이런 노안으로 돌아가시고 이런 부분들이 다 코로나19 확진자로 잡히지 않고 있고요. 이런 분들이 중환자로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으로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보호해서 빨리빨리 치료를 받고 아니면 필요하면 필요한 인력들이 가서 파견을 해서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거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민을 해서 해야지 그런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의 그런 좀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어떻게든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자분들도 지금 경증이면 일반 병상에서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 병원의 병상이라는 건 일정합니다. 그걸 갖다가 코로나19에 딱 띄워주게 되면 결국 나머지 병상만 가지고 일반 중환자나 환자분들을 봐야 되는데 이분들의 의료 시스템 로딩은 이미 걸린 지가 오래됐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걱정까지 해야 되냐면 그래서 코로나19 환자 같이 이제 같은 그런 병원에서 이제 그 치료를 받게 되고 그게 격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러면 감염 우려까지도 이제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증 질환으로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코로나19에 걸려서 악화가 되게 된다 그러면 사실 그건 사실 윤리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병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의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근데 현실적으로 또 그런 분들이 또 병원 치료를 안 받으실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의사들 같은 경우는 보통 7일 격리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3일이나 5일 만에 나와서 지금 감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호복 입고 이제 치료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료 시스템의 그런 지금 부하가 상당히 심하고
하고 지금 초과 사망이 이렇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런 부분들 각각의 이제 그 숨어 있는 취약점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부터 5세에서 11세 백신 접종 예약도 시작이 됐습니다. 다만 이 자녀에게 백신 접종할 의향이 있다는 분들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행 정점이 지나서 백신을 맞추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이제 5에서 11세 백신이 지금 승인된 지가 오래됐거든요. 해외에서는. 그래서 많이 접종이 진행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너무 늦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접종이 시작되게 될 텐데 지금 3월 말까지 제가 보기에는 이미 한 그 5에서 11세 학생들의 반 가까이는 걸려서 자연 감염으로 지금 면역을 획득하게 될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연 감염으로 면역 획득하는 거나 접종을 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겹치게 되면 또 어느 정도 또 간섭 현상도 가끔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의 5에서 11세 백신 접종은 그런 일반적인 그런 예방 효과 이런 기대보다는 이 접종을 했을 때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가는 그런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5에서 11세 중에서 그런 위중증으로 갈 수 있는 고위험군에 한해서는 사실은 백신 접종을 반복하고 걸리고 이런 자연 면역이 합쳐지게 되면 이후에 코로나19 계속 유행하게 됐을 때 그런 그 사전 방어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는 사실 적극적으로 권유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건강한 아이들에게 접종하는 부분들은 꼭 필요한지 그런 여부들을 담당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세부터 17세 청소년들의 3차 접종도 진행 중인데요. 청소년들의 3차 접종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그런 게 원래는 이제 기본 접종을 했는데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3차 백신 접종이 면제가 되거든요. 근데 네. 지금 12세에서 17세 중에서 지금 상당수가 코로나19에 걸렸는데 그게 확진된 아이들도 있지만 그 이런저런 이유로 본인이 걸렸는데 모르고 있는 아이들도 상당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1, 2차 접종하고 걸렸는데 3차가 아니라 어찌 보면 4차 백신 접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그런 그 진단 검사나 이런 그런 체계에서 좀 혼선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12에서 17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크지가 않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그런 위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라 그러면 3번이든 4번이든 맞는 것이 전혀 손해가 될 게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당장의 종식이 될 거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올 변이에 대해서 이런 접종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면역 기억력과 세포성 면역으로 인해서 그런 위중증으로 갈 수 있는 확률들을 훨씬 더 줄여주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런 그 면역제 그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3차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지금 응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는 본인이 걸렸다 그러면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본인의 확진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의사 선생님과 본인의 주치의가 그것도 좀 상의를 해서 지금 내가 맞는 게 맞는지 아닌지도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60세 이상 면역 저하자가 오늘부터죠. 이제 동네 병원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으면 특별관리군이 아니라 일변관리군으로 배정되는 걸로 오늘부터 바뀌게 되는데요. 그러면 뭐 하루에 2번 전화 오는 그런 모니터링 같은 것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그냥 어찌 보면 뭐 본인이 원하고 뭐 이런저런 걸 원하게 되면 다시 뭐 집중관리군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반관리군이 되면서 그냥 그 지금까지 보통 재택 요양하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 집중관리군으로 지금 그렇게 늘릴 수가 없는 게 사실 그걸 확인해 줄 수 있는 뭐 인력이나 이런 그 병의원들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뭐 현실적으로는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60세 이상이고 뭔가 지금 그 몸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이제 그 진단받은 병원에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게 꼭 쉽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을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놓고 이게 나왔으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주변에는 뭐 자식들이나 이런 다른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미리미리 그런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나빠지면 본인이 어떻게 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 가족들이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녀가 없거나 이 가족이 없는 분들은 좀 어떤 식으로 방역 당국이 신경을 써야 될까요? 글쎄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진단한 그런 신속항원병원 검사하신 그런 선생님의 그런 판단이 좀 필요하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정말로 혼자 독거하시는 상황에서 몸 상태가 평소 안 좋고 기저질환이 많고 이런 분들은
사실 뭐 생활치료센터가 지금 여유가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뭐 확인을 해서 집중관리군에 포함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뭐 그런 거를 고려해서 생활치료센터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받아서 이제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가 내일부터 투약이 시작됩니다. 총 10만 명분이 도입이 됐는데 팍스로비드는 병용 금지 약물이 많아서 네. 처방이 까다로웠거든요. 라게브리오 경우는 어떻습니까? 처방이 까다롭습니까? 의사 입장에서 처방하는 거는 클라드리빈이라는 이제 백혈병약 이외에는 사실 약물 상호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게 없어서 처방하는 거는 이제 편안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라게브리오의 이제 안전성과 효과성이 이제 조금 이제 팍스로비드에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라게브리오는 이제 일차적인 처방약이라기보다는 팍스로비드가 처방이 어려운 그런 병용 금지 약물이 있거나 좀 팍스로비드가 사실 공급이 어려워서 바로 투여가 어렵거나 이런 분들에게 선별적으로 이제 보완제적인 성격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유효성, 효과성에 대해서도 여러 이제 의문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이제 투여를 해가면서 좀 분석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입원 예방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 팍스로비드와 같이 비슷하게 좀 계속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